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북한의 폭격과 관련한 뉴스 특보로 인해서 생생경제 3부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멜로디 경제는 오늘 생략을 하고요. 바로 경제 핫이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던 새터민 유진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67번째 주인공 강유진 씨가 만드는 인형.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오늘 생생경제 제작팀이요. 점심으로 백반집에서 오징어 비빔밥을 먹었고요. 취향에 따라서 자몽티하고 커피를 한 잔씩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근데 밥값과 찻값에 보면은 모두 10%씩 부가가치세가 붙는데요. 예를 들면은 찻값이 11,8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에는 물품 가액은 1,727원. 그리고 부가세가 1,073원 이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가가치세는 소비금액의 10%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부가가치세가 소비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율이 5%인데 내일부터는 8%로 오르게 됩니다. 세율이 오르게 되면은 정부는 아마 돈을 더 벌게 될 텐데 일반 국민들은 돈을 더 내야지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또 궁금을 하고 일본의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려주실 전문가 한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일본 마쓰야마 대학교 경제학부의 장정욱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 오셔서 인터뷰도 안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핫이슈는 소비세예요. 일본과 관련해서는요. 네네. 예. 네. 그래서 내일부터 오르기 때문에 2, 3월에 많이들 물품을 사뒀다, 사재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작년 연말까지는 큰 그 부동산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전기 제품을 많이 사두었는데 1월, 2월, 3월은 그 생활 필수품들을 좀 많이 사재였습니다. 네. 뭐 저 차표? 그러니까 전철 표도 전차는 현금은 10%가 오릅니다만은 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원 될 수 있고 30원이 될 수 있는데 카드를 가지고 전기 카드를 가지고 전차를 타면은 10원 단위가 아니고 1원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지금 끊더라도 한 달간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끊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게 뭐 정말 선소비가 되고 소비 절벽이 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이때 97년도에도 3%에서 5%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경기가 많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일부 그 전문가들도 올해 이번 같은 경우에도 2달 정도 사재기를 했는 그 물품이 다 없어지면은 또 경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본의 그 회계 연도는 내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4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그 분기의 성장률 이런 데도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신지. 현재 일본 정부에서는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1년에 매년 맹목 성장률이 약 한 3%를 보고 있는데 1.2 정도를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1.2%로. 3%의 성장 목표가 1.2% 정도 떨어질 거라는 그런 좀 불안한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경제도 문제지만은 일단 경제 주체 중에 이 소비세를 내는 주체가 국민들이잖아요. 소비자. 국민들이죠. 주로. 부담이 얼마나 늘어난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3%가 늘고 있으니까요. 생활 보통 소비세가 1% 올라가면은 정부의 세수가 2.6조 엔, 약 우리 돈으로 26조 원이죠. 3%니까 약 한 85조 원 정도의 부담. 85조 원 정도죠. 세수가 늘게 되는 거죠. 그만큼은 국민들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부담인 것이고. 근데 지금 그래서 아마 이제 아베 총리가 임금 인상을 하라. 막 이런 이례적인 얘기까지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일본 국민들 지갑 상태는 어떤가요? 현재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들이 연금이라든지 예. 저축을 한 그 여유가 있는데요. 네. 젊은 사람들, 특히 그 고용 그 인구 65세 이하를 보면은 3분의 1이 비정규직입니다. 아, 네. 빈부차가 심하면서 약간의 그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 얼마 전에 또 앞에 노맥스 때문에 돈을 예. 좀 수익이 좀 늘었습니다만은 예.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생활이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아베노믹스에서 이번에 그 세금을 올리면서 주민세를 내지 못하는 그 세대에 한해서 네. 한 번만 일에만 만행을 저희들 한 10만 원이 되죠. 지원하는 그런 네.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프리타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 아마 비정규직. 더 있다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프리타는요?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조치까지 할 정도로 이쪽도 양극화, 소득 양극화가 네.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네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기업 같은 경우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차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 국내에 어떤 투자, 여태까지 계속 일본이 그 잃어버린 20년 네. 이런 식으로 경기가 그 불황을 유지해 왔는데요. 그런 점에서 돈이 있어도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그 유보율이라는 네, 네. 돈이 약 한 250조 엔. 오, 우리 돈으로 한 예. 2,500조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안 하죠. 안 하고 투자를. 있어요. 그래서 예.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 일부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크게 융자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그동안은 엔이 높았기 때문에 네. 해외 수출도 잘 되지 않았던 예. 그런 양극화가 기업 간에도 현재 크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비슷한 걸 보면 진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올 만하네요. 네. 예. 근데 소비세를 일단 올린다. 이건 굉장히 정말 직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아베 네네. 총리가. 올리면은 뭐 재정이 많이 좋아지는 건가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1%를 올리면은 일본 돈으로 2.6조 엔이 는다. 네. 원래 이 소비세를 5%에서 내일부터 8%를 올리는 3%의 전 그 세수를 네. 그 생활 보장 관계의 비용으로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생활 관계 보장. 사회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사회 보장비입니다. 사회 보장비요. 그래서 연금이라든지 개호보험, 예. 의료보험, 그리고 어린이들 육아 그 지원보험 이런 그 비용 때문에 이런 그 세출이 현재 일본 정부의 약 25%로 가장 큰 그 항목입니다.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고령화 예. 소자 사회인데 예. 이 비용 때문에 정부 재정이 조금 적자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 사회보장비의 모든 그 세수를 네. 올린 세수를 돌리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은 일본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조세 저항이 좀 덜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그런 했는데. 점에서 일단은 예. 3% 올리는 세수를 모든 세수를 사회보장비로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네. 때문에 예. 그 조세 저항이 좀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네네.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일단 돌려주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일본은 빚이 너무 많아요, 정부가요. 네. 예. GDP 한 250% 정도. 230%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올해 예산이 4월 1일부터 예산이 약 97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적자가 지금 재정 적자가 1,200조가 됩니다. 네. 엄청나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제가 90년대 초반까지는 좀 쓸데없는 공공시설을 네. 낭비하는 구조였고요. 예. 90년 이후에는 그 고령화 소자가 진행되면서 네. 특히 그 베이비붐 세대가 네. 좀 고령화되면서 임금이 지출이 많이 되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사회보장비의 그 부담이 커진 것이 90년 이후의 재정적자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 아베 총리 전에 민주당에서는 뭐 또 많이 또 준다고 혜택도 많이 만들어서 그것도 재정 파탄을 몰아간 거 아닌가요? 조금 그 선거용으로 좀 네. 푸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일본 정부 내에 그 검토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이 네. 연금을 여태까지는 50% 현역 시대의 수입의 50% 이상을 보장한다고 그랬는데요. 네. 이 상태라면 50%를 안될것 보장하는 것이 같은. 어렵지 않나 해서 예.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위원회가
올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통 이제 해외에 채권을 발행을 해서 네. 외채의 성격으로들 빚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본 국채는 또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 일본 국채가 이제 국채만이 1,000조가 되는데요. 네. 그 94%가 국내가 소유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국내에서 대출을 받은 셈이죠. 국내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약 한 1,200조 정도 되는데 네. 현재 그러니까 1,000조니까 그 국내에서 소화가 되는데 네. 앞으로 IMF의 그 국제 통화기금에 저기에 의하면은 2018년도에는 이미 그걸 넘었을 거다. 그러면은 네. 일본도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 네. 또 특히 지금처럼 최근에 그 무역 적자가 심한데요. 네, 네. 이 시기가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 일본도 뭐 옛날처럼 그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된 그 재정 네. 상태라는 것을 계속 주장할 수 없는 그렇죠. 조금 위태로운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상환 압박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일본 내에서 소화가 되니까 이만큼 빚이 늘어도 감당이 가능했는데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말이 나온 김에 무역 수지 적자를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경제 교과서적으로 하자면은 돈을 막 풀어서 엔 낮추면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나야 되잖아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엔 저하를 시켰습니다만 네. 이리적으로 첫째 수입은 네. 늘고 수출은 줄어든다는 상태입니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고 네. 수입이 왜 늘냐고 그러면은 일단은 그 온전히 모두 가동 중지되면서 예. 조금 하성 인류를 수입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 하나. 석유 같은. 예. 두 번째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네. 전부 중국이라든지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저희 돈으로 1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공장 예. 이전을 예.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죠. 예. 엔 자체가 엔 저하되다 보니까 금액이 네. 더 커진 거죠. 예. 그리고 엔 저하되면은 국내 기업의 그 제품이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예, 그게 국내 원칙이죠. 대기업, 그 일본의 국내 대기업들은 거기다 생산 기반이 해외에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 수출하기 때문에 국내의 산업의 어떤 수출 엔 저하의 네. 영향에 의해서 수출한 그 수출 품목의 양이 예.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대기업들의 네. 다국적 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아베 총리 이렇게 기를 쓰고 엔화를 낮추나요? 제가 볼 때는 예. 선거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용. 예. 예. 정권 유지용. 선거 유지용입니다. 올해는 또 선거가 없다면서요? 네. 내년까지 선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계속 예. 엔 떨어뜨리겠네요? 애를 떨어뜨리는 것도 다른 나라의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압력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국제 서로 경쟁하는데 일본만이 우월성을 차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임금 국가를 그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그 엔저를 막 시도를 할 때요. 지금 그 달러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걸로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달러요? 예, 달러 엔. 예. 예. 엔이 현재 약간 100원, 102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정부의 그 기업들의 예상으로는 115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115엔. 그렇게 예. 정권회사라든지 예. 외환은행 관계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쨌든 소비세 인상은 타격이 될 걸로 보고 계시죠? 장 교수님도. 국내 경기상을 봤을 때는 현재 네. 소비세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도 있으니까 아베노믹스 같은 전략까지 네. 생각을 해서 하더라도 소비세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올해 성장률이 한 1.2%포인트 더 떨어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떻게 될까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예. 현재 엔 저하라도 하더라도 네. 현재 그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그 품목이 어느 정도 있는가가 문제죠. 경쟁력이 있는. 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면 중국이 먼저 차지할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생산재라면은 일본의 중소기업들의 기반이 어느 정도 탄탄하기 때문에 네. 국내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크게 뭐 양이 는다든지 네. 그런 변동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산 구조가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네. 한국하고 일본은 이 그 산업 예. 그
구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중소기업이 워낙 힘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을 거다. 그럼 엔저가 계속 유도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조금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점들도 걱정되고 사실 저는 이렇게 돈 풀어서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할까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그 출구 전략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베 씨가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 현재 아베 씨가 노리고 있는 것은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초래해서 2% 정도까지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상황은 악질적인 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좋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임금이 상승이 되면서 수요가 느는 그리고 생산이 느는 그런 것인데 지금은 N 저하에 의해서 무역적자 경상수지 적자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임금 인상이 아니고 임금은 그 상태인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생산재라든지 이런 제동재의 비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아주 나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좀 많이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쓰야마 대학교 경제학부의 장정욱 교수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예, 잠시 후 4부에서는 재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요, 문자나 또 YTN 라디오 앱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주 주영이 엄마 배우 윤유선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들 말씀이 자식들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셨죠? 저도 엄마라서 그런지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콱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의 부재 때문에 또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봄 햇살 같은 미소를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 통화에 2,000원씩 기부할 수 있는 번호 060-700-0770. 이 전화 한 통화로 여러분은 모두 부모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060-700-0770. 지금 걸어주세요. 이 행사는 YTN 라디오 개국 6주년과 신사옥 이전 기념으로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예요. 내일부터 보험금 지급 등 고객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주로 알리는 방식으로 보험상품 약관이 바뀝니다. 극초단파 열치료술 등 최신 수술 기법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보험료 할인과 납부 면제 안내도 의무화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이런 내용의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과 질병, 상해 표준 약관의 개선에 보험금 지급 등 고객이 관심을 주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국농식품유통공사는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중국 내 한국 농식품 판매액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내 한국식 치킨점은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 라면은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 방송 전보나 매출이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한국 음식 붐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한국 식품을 전략적으로 노출시키는 등 드라마 제작사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우절인 다음 달 1일을 앞두고 이색 엽기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픈마켓에서는 만우절 관련 상품 매출이 전주보다 4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만우절 상품으로 실제 같아서 더 재미있는 리얼 제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보기엔 영락없는 고등어인데 알고 보면 지퍼 달린 필통, 잠자는 강아지, 고양이, 판다, 코알라 등 실제와 흡사하게 제작한 퍼펙트펫 잠탱이는 숨소리에 맞춰 배가 오르락 내리락해 실제처럼 잠자는 모습을 연출한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오픈마켓에서는 거짓말 같은 가격을 주제로 만우절인 1일에 봄철 인기 상품을 최대 91% 할인 판매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생 간추린 경제뉴스였어요.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고 밤중에 자주 깨고 나이 먹어서 그런가? 모르셨군요. 전립선 비대에 의한 배뇨장애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카리토로 치료하세요. 카리토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정우입니다. 그거 아세요? 누군가 당신을 말리부에 태운다는 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의미라는 거. 초고장력 강판과 REPS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드라이빙. 지켜주고 싶어서 말리부. Chevrolet Find New Roads. 새롭게 출시된 독일 정통 엔진의 말리부 디젤도 만나보세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듣고 계십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과 이슈를 미리 알아보는 이번 주 스톡앤 이슈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벌써 4월이네요. 예, 네. 4월이 왔습니다. 3월 오늘 마지막 증시 상황을 보면은 그냥 한 달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증시는 조금 오르면서 끝났어요. 일단은 네. 큰 흐름만 보면은 사실상 답답한 흐름이 좀 연장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비교적 이제 긍정적인 거는 어느 정도 이제 1950선 이상에서는 조금 하반 경직성은 좀 확보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네.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상당히 좀 강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지탱할 만큼의 어떤 경기 모멘텀이라든가, 네. 그 밖에 어떤 정책 모멘텀, 물론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화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인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일부 증권사들 보면은 박스권 탈출이 4월엔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글쎄요. 그런 배경에는 미국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쪽 방향성에 좀 베팅하는 쪽의 논리는 네. 4월부터 경기 모멘텀과 시차를 두고 정책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붙을 것이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후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미국 경제부터 좀 살펴보시면 최근의 경제지표 흐름은 연초 이상 한파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력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베이지북을 통해서도 미 연준은 미국 경기에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또 3월 FOMC 회의에서도 100억 달러 규모의 정속의 테이퍼링이 시행됐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경기 회복세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더 시켰다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3월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3월 고용 보고서 등이 일단 시장 컨센서스로는 전월 대비 다 개선될 것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히 월간 신규 고용이 20만 명대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
때는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뭐 신뢰도 한층 강화되면서 네. 결국에는 민간 부분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미국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미국의 통화 정책, 이게 특별히 지금 빠른 시일 안에 변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이 또 변동성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단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모멘텀이 확인이 되면 사실상 이러한 그 통화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는 좀 일단락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일단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 사실상 이제 그 연준의 출구 전략의 단계라는 게 사실은 좀 넓게 보면은 뭐 테이퍼링뿐만 아니라 이제 단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도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만기되는 국채 재투자도 종료가 되고 또 이제 미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도 매각을 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대차대조표를 축소시키는 어떤 광범위한 출구 전략의 단계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테이퍼링은 상당히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역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러한 그 광범위한 출구 전략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경기 회복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지금서부터 사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뭐 하반기가 됐든 상반기가 됐든 기준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을 줄 만큼의 어떤 재료는 아닐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난주였나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은 아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확실해지면은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일단은 좀 ECB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독일 의 입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독일 중앙은행 그 바이트만 총재가 사실상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네. 그래서 뭐 경기 부양을 할 어떤 여력이 좀 있다라는 어떤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 좀 다시 입장을 좀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크지 않다. 예. 단기적인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뿐 뭐 일단 중장기적으로 유로존의 소비는 증가할 거고 사실상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디플레이션은 뭐 유로화 강세라든가 어떤 뭐 수입 단가 하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단기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월 이제 내일 그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상태가 되면은 좀 추가적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어떤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민간 대출 감소, 그 다음에 좀 유로존 전반적인 그 경기의 회복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2분기 중에 꼭 그 ECB의 그 예치금리 인하,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과 뭐 대출 패키지 매입 이런 것들은 좀 계속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이제 주요국의 경기 모멘텀이 우리 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과거에는 좀 절대적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영향력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떤가요? 일단은 결국에는 저희는 그 해답 자체를 좀 경기 모멘텀에서 좀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위쪽으로 가느냐 아래쪽으로 가느냐는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수급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미국채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사실상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중국의 그 서프라이즈 경기 인덱스 자체가 지금 거의 바닥권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사실상 그 중국 쪽에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올라오는 구간에도 사실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그 G2의 경기 모멘텀이 얼만큼 2분기에 되살아나느냐, 그리고 여기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물론 경기 부양책 얘기가 있습니다만 유로존 쪽에서도 어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책 모멘텀이 좀 나와준다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좀 지수의 방향성은 조금 위쪽으로, 그러니까 2000선을 돌파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담 있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축은행들이 고객들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고금리를 적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나요? 네, 일단 뭐 저축은행 금리가 뭐 보통 굉장히 좀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대략 은행권보다는 얼마나 높? 네, 뭐 은행권은 대부분 10% 미만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출 금리 구조를 보면 일단 10% 미만의 은행, 그다음에 뭐 20%에서 30%가 넘는 그 외에 이금융권, 네. 대부업체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서민금융기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뭐 10%, 20%짜리 중금리 상품은 거의 없고요. 네. 대부분 30%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업체랑 거의 같은 거 아닌가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근데 왜 신용등급과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금리를 적용했나요? 뭐 사실 뭐 저축은행에서 얘기한 걸 보면 이제 여신 심사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만을 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이제 법적으로 금리 규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한국에 이제 금리 규제하는 법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이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자제한법 같은 경우 연리 30% 이하로 좀 정하고 있지만 여기 금융사는 빠져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사에서는 대부분 이제 금리 규제를 대부업법에 수렴해서 대법법 금리 4%이기 때문에 뭐 여기 수렴해서 하는 경향이 있고요. 사실 금융사 입장에서는 현재 같이 이제 법적으로 39%가 보장된다라고 하면 굳이 금리를 낮춰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보다는 고금리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이 훨씬 영업이익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저축은행의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당국에서는 이런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라 이런 건 없나요? 네, 사실 뭐 그동안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1금융권 은행들이 저축은행을 인수를 허용한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중금리대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또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하면 뭐 조달금리를 낮춰서 대부업금리를 낮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제 이러한 정부 정책이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뭐 최근에 인수된 뭐 SBI 저축은행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4월부터는 이 대부업법이 39%에서 34.9%로 금리를 제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몇몇 그 대형 대부업체가 이제 이 법 시행 이전에 금리를 좀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법적 금리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근데 이자 제한법은 소용이 없다고 하니까. 네, 이제 사실 예전 이자 제한법은 이제 모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적용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2007년에 새로 제정이 되면서 이제 금융기관 인가받은 금융업과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법을 고치는 게 좋나요? 네, 사실 뭐 이자 제한법에 그 모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포함시켜서 이제 금융사도 이제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공시되고 있는 것들 보면 사실 이제 이금융권 이하는 이제 신용 등급별로 공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신용자가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보다 금리가 더 낮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실제 이제 공시하는 것 중에서 실제로는 고객이 없는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들어져서 뭐 신용 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낮다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이제 이런 공시 내용을 볼 때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걸로 치자면은 그러면은 거짓 공시도 있다는 말씀. 네, 공시 내용을 보면 뭐 신용 등급별로 몇 프로의 금리를 받는지 이게 공시하게끔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신용 등급이 1등급이다 그러면 뭐 7%부터 30%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놨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대상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대상자가 없는 경우 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1등급은 없고 그렇죠. 낮은 등급 사람들한테 고금리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최고에는 얼마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홈쇼핑에서 많이 쓰는. 그렇죠. 최저금리를 표시하긴 네. 하지만 사실상은 20% 이상의 고금리를 네. 적용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참 그러네요. 네. 상담 들어온 내용 소개를 해드릴게요. 2846님인데요. 동생이 단기 채권형 펀드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말만 듣고 가입한 것 같은데 이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걱정이 돼서요. 그냥 믿고 둬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단기 채권형 펀드가 일단 뭔지 알아봐야겠죠? 네, 일단 먼저 채권이라고 하면 일종의 차용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한데요. 이제 정부나 기업이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발행하고 있는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채권이 보통 이제 만기가 대부분 깁니다. 근데 만기가 긴 채권이 수익률이 조금 높고요. 네.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기간이 긴 만큼 경제 상황에 대한 변동, 거기에 따른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 채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낮다 이럴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지만 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처럼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만기가 긴 상품보다는 만기가 짧은 상품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품 중에서 MMF라고 해서 한 60일 이내의 초단기 상품이 있는데 네. 이런 상품들은 좀 수익률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MMF보다는 기간이 조금 길고 일반 채권형보다는 기간이 짧아서 네. 그래서 뭐 적당한 수익률과 적당한 안정성을 가지는 뭐 그런 상품을 단기 채권형 펀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저도 이게 뭔가 있어요. 네. 단기 채권형 펀드는 안전한가요? 보통 이제 채권은 안전하다 이런 생각들은 하잖아요. 네, 일단 예. 뭐 채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예. 주의하실 게 이게 단기 자금이라고 하시더라도 이제 90일 이전에 만약에 환매하신다. 그러면 환매 수수료가 네. 부과가 되고요. 또 MMF 같은 경우는 당일날 환매가 가능한데 이거는 며칠 있다가 다시 이제 환매가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한 두세 달 이내에 쓸 돈이다라고 하면 단기 채권형 펀드에 두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단기 자금이라면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MMF가 당일에 안 나오고 2일에 환매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날? 네, 네. 보통 시간에 다음날. 따라서 예.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세 달 안에 쓸 자금이라면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네요. 6875님인데요. 오토바이 보험 만기일이 오늘이라고 하세요. 3월 31일. 오토바이를 팔려고 하는데 만약에 만기일 전에 팔리지 않으면은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럴 경우에 벌금 같은 게 있나요?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토바이 보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네, 일단 뭐 오토바이도 보통 이제 2012년부터는 네. 50cc 미만 그 이륜 자동차 이 오토바이도 예. 의무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고요. 네. 뭐 자동차 보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같은 이제 의무보험 이죠. 책임보험하고 대물배상 이건 네. 의무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뭐 차를 운행하든 운행하지 않든 무조건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구청에서 과태료를 청구하게 되고요. 네. 이 과태료는 보니까 한 10일 이내면 대략 한 9,000원 정도가 되고요. 10일이 넘어가면 하루당 한 18,000원 정도 추가돼서 최고 한 30만 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오늘까지 이 오토바이가 팔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다음 보험을 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중에 보험을 좀 가입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과태료 운행 안 하시면 과태료 처분 맞지만 네. 만약에 미가입된 상태로 운행하시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좀 처해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항상 보험이 든 상태로 가지고 있고 매매하고 그렇게 해야죠. 네, 무조건 이제 의무보험은 가입하셔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462님인데요. 암 진단으로 보험금을 받다가 퇴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상해보험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일단 뭐 상해보험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네. 상해보험은 보통 상해사고만 보상이 되는데 암진단은 이제 질병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질병담보도 있는 단체보험인 것 같고요. 좋은 보험인데요. 네, 예. 그래서 일단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년짜리 계약입니다. 그래서 예. 이미 보험료를 다 내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다면 1년간 유지가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퇴직하시면 보장을 못 받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중에
발병한 질병이기 때문에 네. 이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 기간이 만약 남아 있다. 예. 그러면 이 계약이 끝나는 기간까지는 보험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단체 상해보험은 1년 단위로 하게 되나요? 네, 보통 매년 갱신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치료력이 있다고 해서 단체 보험이기 때문에 거절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시는 동안은 계속 네. 유지가 가능하시고요. 예. 만약에 중독 퇴사? 퇴사하시게 된다면 그때 이제 대부분 보험 중단이 되시는데 예. 보통 이제 보험 중단이 되더라도 가입 기간 중에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보면 일반적으로는 퇴직을 하면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거는 그때 병력이 딱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시고 나서 질병이 발병하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상이 안 될 거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다니시는 중에 질병이 발병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 보험 계약의 만기까지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는 봄! 코란도 트리스모 9인승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Curando Turismo.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100. 네, 일본 국민들 지갑 상태도 별로 좋지 못하다. 이걸 아까 장정욱 마스야마대 교수님께 확인을 했는데 경제 지표는 좋다는데 왜 내 지갑은 점점 얇아져만 가는지 그 고민은 양국 국민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닮고 싶지 않은 나라인데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